모든 스토아학자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저 소박한 지조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 현대의 모든 철학적 사색은 정치적이며 경찰과 같다. 그것은 정부와 교회, 학술원과 관습, 인간의 비급함으로 인해 학자적 외관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것은 만약 그랬다면과 같은 탄식이나 과거에는 어떠했다 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철학이 영향력 없이 내적으로 억제된 지식,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한다면 철학은 역사적 교양 안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다. 현대적 인간이 단지 용감하고 단호하다면, 그가 적대적 관계에서조차 내면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철학을 추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철학의 나신에 수치스럽게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인쇄하고 말을 하고 가르친다. 그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단지 행위에서는, 소위 말하는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는 단 하나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그저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교양이 원하는 바다. 우리는 자문한다. 그것이 아직 인간인가? 아니면 혹시 사유기계, 글 쓰는 기계, 말하는 기계가 아닌가? 괴테는 섹스피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보다 더 물질적인 의상을 존중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내적인 인간 의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점에서는 어떤 인간이나 다 같다. 그가 로마인을 탁월하게 묘사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영국인의 화신이다. 물론 그들은 인간들이고 철저하게 인간들이다. 이들에게는 아마 로마인의 토가도 잘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현재 우리의 문필가, 명사, 관료와 정치인을 로마인으로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산람의 화신이며 구체적인 추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성격과 고유한 기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깊이 숨어 있어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들이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내면을 속속들이 떠보는 사람에게만 인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은 인간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이며 역사적인 교양의 생산물이고 교양이고 그림이며 사용할 만한 내용이 없는 형식이다. 그것도 아주 조야한 형식이며 게다가 획일적 형식이다. 그렇게 나의 명제가 이해되고 고려되었으면 한다. 즉, 강한 인격만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며 약한 인격은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감정과 감각이 자신에 비추어 과거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역사가 감정과 감각을 혼란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에 대해 역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스스로 서서히 배우로 변신하여 하나 또는 대개의 경우에 여러 역할을 연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기할 역할이 다 부적절하고 천박하다. 인간은 그의 역사적 분야 사이의 일치가 서서히 사라져간다. 인간과 그의 역사적 분야 사이의 일치가 서서히 사라져간다. 우리는 주제에 넘은 젊은 녀석들이 로마인이 마치 자기들 또래이냐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리스 시인들의 시체가 마치 자신들의 해부를 위해 마련된 값싼 물건인 것처럼 그들의 유품을 부시고 파헤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학적 시체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를 연구한다고 하자.
그러면 곧 이런 질문이 내 입술에서 맴돈다. 왜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니지? 왜 필론이 아니지? 또는 베이컨은? 아니면 데카르트나 다른 어느 누구라도? 또 왜 하필이면 철학자일까? 왜 시인이나 연설자는 아닐까? 그리고 왜 영국인이나 터키인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리스인일까?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과거는 광대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환관족속이다. 환관에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들처럼 단지 여자일 뿐이다. 즉, 여자 그 자체로서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다. 역사가 단지 아름답게 객관적으로 보존된다면, 다시 말해 스스로는 결코 역사를 만들 수 없는 자들에 의해 보존된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은 너희를 결코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끌어내려서 중성으로 생각하고 역사도 중성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내가 진지하게 역사를 영원히 여성적인 것과 비교한다고 믿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오히려 분명하게 내가 그 반대로 역사를 영원히 남성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고, 또 역사가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역사적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들 자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양성 공효자도 아니며 단지 중성일 뿐이다. 또는 좀 더 교양 있게 표현한다면 단지 영원히 객관적인 것이다. 인격이 묘사된 방식대로 영원히 주체가 없는 것 또는 객관성으로 사라진다면 어떤 것도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행위로서, 시로서 또는 음악으로서 좋고 올바른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속이 텅 빈 교양인은 그 작품을 무시하고 저자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 저자가 이미 많은 작품을 창조했다면 그는 곧 그가 발전해온 과정과 장래에 걸어갈 길에 관한 해석을 얻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그가 소재를 선택하고 다루는 방식에 관해 회부되고 분해되며 새로 조립되고 전체로서 경고와 훈련을 받는다. 가장 놀라운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역사적 중성의 무리는 항상 작가를 멀리서 개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순간적으로 반향이 일어난다. 그러나 반향은 항상 비판으로 몰려온다. 그러나 바로 조금 전까지도 비판가는 일어난 일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효과는 없고 언제나 비판이 있을 뿐이다. 비판 자체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단지 다시 비판을 경험한다. 이때 사람들은 많은 비판은 효과로, 적은 비판은 실패로 간주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있어도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변치 않고 그대로다. 사람들은 한동안 새로운 것에 관해 짓거리지만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것에 관해 짓거리고 그동안에는 항상 해왔던 일을 할 뿐이다. 우리 비판가의 역사적 교양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효과, 즉 삶과 행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주 검은 글씨 위에 곧 앞지를 누르며 가장 우아한 그림 위에 수정을 한답시고 붉은 필체를 휘두른다. 이것으로 이미 일은 끝났다. 그러나 그의 비판적 붓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판가들은 이미 붓에 대한 힘을 잃었으며 스스로 붓을 움직인다기보다 오히려 붓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의 토로가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판에 대한 지배력의 부족에서 로마인이 무능이라 부르는 것에서 현대적 인격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6. 약점은 그대로 내버려 두자.
현대인이 자랑하는 강점으로 관심을 돌려 그가 유명한 역사적 객관성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다시 말해 정당하다고, 다른 시대의 사람보다 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는 괴로운 질문을 하자. 저 객관성의 근원이 정의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더 강해졌다는데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객관성은 전혀 다른 원인의 결과인데도 정의는 이 결과의 원래 원인인 것 같은 인상을 주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현대인의 미덕에 관한 편견, 너무나 득의 만만하기 때문에 해로운 편견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은 아닌가? 미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광기에 가까운 병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다. 그런 상상은 분명 그 반대의 망상, 즉 과실이나 악덕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망상으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망상은 인간이나 한 시대를 매일매일 나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더 부정하게 만든다. 진실로 정의에 대한 충동과 힘을 소유한 사람보다 우리의 존경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의 안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흘러오는 조류를 받아들여 삼켜버리는 심해처럼 가장 희귀한 지고의 미덕들이 서로 합쳐지고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저울을 들어도 재판의 권한을 가진 정의로운 자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그는 가차없이 자기 자신에게 추를 쌓아 올리며 저울의 접시가 올라가고 내려와도 눈은 흐려지지 않고 선고를 선포할 때에도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들리지도 않고 낙담한 듯이 들리지도 않는다. 그가 차가운 인식의 마비라면 그는 주변에 초인적으로 무서운 위험의 냉혹한 분위기를 퍼뜨릴 것이다. 우리는 이 분위기를 존경하지는 않아도 두려워할 것이다. 나는 여기까지. 그러나 그가 인간이며 겸손한 의에서 엄격한 불신으로 너그러운 다함으로부터 너는 해야만 한다라는 명법으로 용기라는 드문 미덕으로부터 가장 기이한 정의라는 미덕으로 날아오르려 한다는 것은, 그리고 처음부터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이제 저 마귀와 비슷해진다는 것, 그리고 특히 매 순간 자신의 인간 존재를 속죄해야 하고 이 불가능한 미덕에 비극적으로 병들어 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종의 가장 존경할 만한 표본으로 그를 고독한 정상 위에 높이 세운다. 그는 진리를 원하지만 결과 없는 차가운 이식으로서의 진리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처벌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진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그는 개인의 이기적 소유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이기적 소유물의 모든 경계석을 밀쳐버리는 성스러운 권능으로서의 진리를 원하며, 한마디로 말해 개별적 사냥꾼이 재빨리 잡은 노획물과 쾌감으로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서의 진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람이 정의로워지려는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는 한 곳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숭배하는 진리 추구에도 무언가 위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둔하고 무딘 눈에는 호기심,
대한 두려움, 질투, 허영심, 유희, 충동과 같이 지극히 다양한 충동들,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동들이 그 뿌리를 정의에 둔 진리 추구와 합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의라는 미덕은 너무나 드물게 존재하고 더 드물게 인식되며 거의 죽도록 미움을 받는다. 그에 반해 거짓 미덕의 무리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경을 받았고 화려하게 지냈다. 실제로는 단지 소수만이 진리에 봉사한다. 왜냐하면 단지 소수만이 정의로워지려는 순수한 의지를 가졌고 그 중 또 극소수만이 정의로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정의롭겠다는 의지만 가졌다고 충분한 것은 아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은 바로 인간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정의 충동에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판단력의 씨앗을 가능한 한 넓게 뿌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그렇게 해서 광신자와 심판자가 되려는 의식적인 욕망과 심판할 수 있는 의식적인 힘이 언제나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단력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에게 진리와 정의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자가 망신자인지 아니면 심판자인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주저하고 흔들리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고의로 어떤 사람들을 즉 심판의 의지도 힘도 소유하지 못한 순수한 결과 없는 인식이나 좀 더 분명하게 아무 성과도 나오지 않는 진리를 찾는 일을 임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시종이라는 말로 인사를 해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진리들은 아주 많다.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희생은커녕 극비도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아무 상관없고 위험하지 않은 분야에서 사람들은 아마 인식의 냉혹한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대가 좋아서 모든 학자와 연구자가 그런 마귀로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대에도 엄격하고 정의의 위대한 정의, 간략히 말해 소위 진리 충동의 가장 고귀한 핵심이 결여되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이제 현재의 역사적 대가를 눈앞에 그려보자. 그는 그의 시대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가 자기 내면에 부드럽고 예민한 감각을 함양하여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 극히 다양한 시대들과 인간들은 곧 그의 리라 위에서 유사한 음으로 분명한다. 그는 뒤따라 울리는 수동
수동태가 되었다. 이 수동태는 스스로 울리면서 다시 다른 수동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 한 시대의 전체 분위기는 그렇게 뒤섞여 윙윙거리는 부드럽고 비슷한 공명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원본이 되는 뜸음 가운데 상음만을 들을 수 있다. 원음의 힘차고 거친 부분은 엷은 무늬의 날카로운 현의 울림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 대신 원음은 대체로 우리에게 행동과 고난, 공포를 불러일으키지만 이 현의 울림은 자장가를 불러 우리를 잠재우고 우리를 연약한 향락주의자로 만든다. 이는 마치 영웅 교양곡을 두 개의 블루투를 위한 곡으로 편곡하여 공부는 아편 중독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현대인이 주장하는 최고의 권리, 즉 좀 더 높고 좀 더 순수한 정의에 대한 권리 주장, 이 대가들에게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앞의 사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의라는 이 미덕은 친절한 면이라고는 전혀 없고 매력적인 흥분도 모르며 딱딱하고 무서울 뿐이다. 이 미덕과 비교하면 몇 사람의 드문 역사가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관용도 미덕들의 사다리에서는 낮은 단계에 위치한다. 그러나 많은 역사가들은 단지 관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한때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올바른 위치에 두고 적당하게 호의적으로 미화하는데, 그것은 과거가 딱딱한 영향도 없이 또 증오의 표현도 없이 이야기되면 경험이 미숙한 자가 그것을 정의의 미덕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이 역사가들은 영리하게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탁월한 만이 심판을 내릴 수 있으며 약함은 강한 척 위선을 부리지 않으려면 또 심판의 의자 위에서 정의를 여배우로 만들지 않으려면 관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매우 불쾌한 종의 역사가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은 근면하고 엄격하며 성실한 성격을 가졌지만 생각의 폭이 좁다. 이들에게도 정의롭고 싶다는 선한 의지가 있고 심판자가 되려는 열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모든 판결은 평범한 외심원 일동의 판결이 틀린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되었다. 역사적 재능이 빈번하게 나타날 개연성은 거의 없을 것 같구나. 나쁜 장난을 하면서 아주 객관적인 표정을 짓는 공면한 이기주의자와 낙파적 인물들은 여기서 제외하기로 하자. 또 자신들이 사는 시대와 모든 대중적 견해는 정당하며 이 시대에 맞추어 글을 쓴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순진한 믿음 속에서 역사가로서 글을 쓰는 온별한 사람들도 외시하자.
믿음은 모든 종교가 살아가는 토대이며 종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것이다. 저 순진한 역사가들은 과거의 견해와 행위를 현재의 일반적 견해를 잣대로 재는 것을 객관성이라 부른다. 여기서 그들은 모든 진리의 규약을 발견한다. 그들의 작업은 과거를 시대적인 천박성에 적응시키는 데 있다. 그에 반해 그들은 저 통속적 견해를 규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역사 서술을 주관적이라 한다. 객관성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해석한다 해도 거기에는 어떤 환상이 함께 작용하지 않는가. 역사가가 어떤 사건의 동기와 결과를 너무나 순수하게 그대로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주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될 때 이 역사가의 상태를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이해한다. 그 말로 우리는 저 심리적인 현상, 즉 화가가 번개와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풍경 속에서 또는 서렁이는 바다에서 자기 내면의 인지를 관조하면서 개인적인 관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현상을 생각한다. 즉, 객관성이란 사물 속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물이 그런 기분의 사람들 내면에서 드러내는 이미지가 사물의 경험적 문제를 재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다. 아니면 그런 순간의 사물을 스스로 활동하여 순수한 수동태 위에 자신을 모사하고 영상을 남기는 것인가? 이것은 신화이고 게다가 나쁜 신화다. 더욱이 우리는 저 순간 이 한 예술가의 내면에서 가장 힘이 넘치고 자기 활동적인 행사의 순간이며 최고 종류의 위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점을 망각한다. 이 순간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진실한 그림이 아니라 아마 예술적으로 진실한 그림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극작가의 은밀한 작업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연결하여 사유하고 낱개를 전체로 엮는 것 말이다. 여기서 항상 전제되는 것은 계획이 어떤 사물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획의 통일성을 사물 안에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과거의 거미줄을 타고 과거를 제어하며 그렇게 그의 예술 충동이 그의 진리 충동이나 정의 충동이 아니라 표출된다. 그의 진리 충동이나 정의 충동이 아니라 표출된다. 객관성과 정의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공동의 경험적 진리는 한 방울도 자기 내면에 가지지 않았지만 객관성이라는 징후를 정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역사 서술도 상상할 수는 있다. 그렇다. 그릴 파르처는 감히 이렇게 설명한다. 역사란 인간의 정신이 자신에게 침투할 수 없는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역사는 한때에 속하는 것인지 신만이 아는 것을 서로 묻는 것이며 불가해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내부를 향한 한목적성밖에 알지 못하는 전체에 외부를 향한 한목적성이라는 개념을 떠넘기는 것. 수많은 작은 원인들이 작용하는 곳에 다시 우연을 가정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시에 자신의 개별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수백만의 방향들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평행으로 달리다가 서로 교차하고 서로 촉진하고 방해하며 앞으로나 뒤로 나아가려 애쓰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우연의 생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사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사건의 결정적이고 포괄적인 필연성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저 객관적인 관점의 결과로서 그런 필연성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의 신앙신조로서 표현된다면 단지 기묘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전제다. 실러가 역사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는 이런 가정의 주관적인 측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상은 차례차례로 맹목적인 우연, 무급의 자유를 벗어나서 조화를 이루는 전체에 그것은 물론 그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 적합한 부분으로서 편입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명한 역사적 대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소개한 주장, 즉 동어 반복과 모순 사이에 무자연스럽게 떠있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모든 인간적인 행위와 활동은 소견에서는 벗어나 조용하지만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사물의 진행 과정에 예속되어 있다. 이런 명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수께끼 같은 진리가 아니라 다 알려진 거짓을 갖지 않다. 자연은 힘으로써 강제할 수 있지만 의지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라는 괴테의 부정정원사의 말이나 여기에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코끼리를 볼 수 있다라는 스위프트가 이야기하는 대목장의 노점 광고처럼 인간의 행위 및 활동과 사물의 진행 사이의 밀입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개했던 명제의 당사자의 그런 사람과 같은 역사가들은 자신들이 일반에게 알려지고 자신들이 약하다는 감정을 어렴풋이 보여주자마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는 점이 내 눈에 띈다. 보편성이 법칙을 함축하는 한 다른 학문에서는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그런 명제들이 법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역사 서술가의 작업은 낭비라는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가 언급했던 풀 수 없는 애매모호한 나머지를 제외하고 그런 명제에서 진실한 것은
잘 알려진 것이고 진부하기까지 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겪는 가장 작은 범위의 경험에서도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민족을 괴롭히고 그 일로 힘든 노동의 세월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기존의 실험 결과로부터 이미 오래전에 법칙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도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첼러에 따르면 현재의 자연과학은 그런 무의미한 과잉 실험에 고통을 받고 있다. 희곡의 가치가 주요 사상과 결론의 사상에만 있다면 희곡 자체가 목표에 이르려면 아직 험하고 굴곡진 먼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역사가 일종의 열매와 과실이라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가치는 잘 알려진, 그래서 아마 평범한 주제, 그 일상의 선율을 재치 있게 편곡하고 보양시키고 포괄적인 상징으로 만들어서 원 주제 속에서 심오한 의미, 권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전체 세계를 예감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대한 예술적 능력, 창조적인 비약, 실증적 자료들 속으로의 즐거운 몰입, 창작을 통해 주어진 유형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일에는 어쨌든 객관성이 긍정적인 특성으로서의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객관성은 종종 표어에 불과하다. 예술가의 눈 속에는 번개가 쳐도 겉으로는 조용하고 어두운 정적만이 흘렀지만 이제 그 대신 꾸민 듯한 거짓 정적이 등장한다. 열정과 도덕적 힘의 부족이 보통 칼로 자르는 듯한 차가운 관찰로 가장하듯이 지루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침착하다는 인상을 주는 정신적 태도의 진부함. 누구나 다 아는 지혜가 어떤 경우에는 예술적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 과감히 나서기도 한다. 예술적 상태에서 주체는 침묵을 지키고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흥분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나서려고 하며 가장 건조한 말이 바른 말이 됐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묘사할 소명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종종 문헌학자들과 그리스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를 우리는 객관성이라 부른다. 바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희귀한 것이 서술되어야 할 곳에 밖으로 과시된 의도적인 중립성과 어디서 찾아내는지는 모르지만 몸이 건조한 평범한 동기부여의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격분시킨다. 다시 말해 역사가의 허영심이 객관적인 체하는 이 무관심을 재촉할 때 우리는 정말 화가 난다. 게다가 그런 작가들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부족한 5성만큼의 허영심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에 따라 좀 더 자세하게 자기 판단의 근거를 대야만 한다. 아니다. 적어도 좀 정직해져라. 너희가 정의로운 자에 무서운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진정한 객관성이라 부르는 예술적 힘의 허울을 찾지 말고 정의의 허울도 찾지 말아라. 마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에 대해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시대의 임무인 것처럼 흘러간 시대와 세대들의 재판관들 권리를 가진 시대와 세대는 없다. 항상 몇몇 사람에게, 그것도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불편한 사명이 떨어진다. 누가 너희에게 판결하라고 강요하는가? 그리고 너희가 정의로워지려면 해도 정말 정의로울 수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보라. 심판자로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자보다 높이 서 있어야 한다. 단지 너희는 늦게 세상에 왔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식탁에 앉은 손님은 당연히 말석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상석을 얻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것을 행하라. 그런 다음 너희가 맨 나중에 오더라도 정말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현재가 가진 최고의 힘으로부터 너희는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특성들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만 너희는 지나간 것 속에서 알만하고 보존할 만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거를 너희에게 끌어내리는 셈이 된다. 어떤 역사 서술이 가장 희귀한 정신의 소유자들의 머리에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지 말아라. 너희의 정신이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것을 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너희의 정신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파하게 된다. 진정한 역사가는 사람들이 심오함 위에 있는 단순성을, 그리고 단순성 위에 있는 심오함을 간과할 수 있도록 잘 알려진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으로 바꾸고 보편적인 것을 너무나 단순하고 심오하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도 위대한 역사가의 동시에 예술적 인간이자 진부한 인간일 수 없다. 그러나 마차를 끌고 흙을 쌓고 채질을 하는 노동자들이 위대한 역사가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더욱 우리는 그들을 역사가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대가를 위해 봉사하는 데 필요한 존재며 하수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인들보다 훨씬 더 순진하게 티에르시의 역사가들에 대해 말하는 프랑스인들처럼 이 노동자들도 서서히 위대한 학자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가가 될 수는 없다. 위대한 학자와 위대한 범죄들이 한 모자 아래서 잘 지내기는 더 쉽다. 다시 말해 역사를 쓰는 자는 경험이 많은 뛰어난 자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대하고 좀 더 높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위대하고 고귀한 것을 해석해낼 줄도 모른다. 과거의 금원은 항상 신탁이다. 단지 미래의 건축가로서, 현재의 지자로서 너희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깊고 폭넓은 델포의 신전의 영향을 그 사제들이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미래를 건설하는 자만이 과거를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가 앞을 내다보며 위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동시에 너희의 현재를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휴식, 모든 평화로운 성장과 성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저 넘쳐 흐르는 분석 충동을 억제할 것이다. 너희 주변에 위대하고 광대한 희망의 울타리, 희망에 찬 노력의 울타리를 쳐라. 너희 내면의 미래와 일치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루가 된다는 미신을 잊어라. 저 미래의 삶을 계획하면서 너희가 보완하고 발명할 것은 충분히 많다. 그러나 역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늘 가르쳐 달라고 역사에게 묻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가 위대한 남성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산다면 너희는 역사로부터 최상의 명령을 성숙해지고 저 마비시키는 현대 교육의 마력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을 배울 것이다. 현대 교육은 너희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희 미성숙한 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자서전을 원한다면 무슨 시와 그의 시대라는 후렴이 붙은 자서전 말고 자기 시대와 투쟁한 자라는 제목을 붙은 자서전을 요구해야 한다. 플루타르코스를 읽고 너희의 영혼을 충족시켜라. 그리고 너희가 그 영웅들이 믿듯이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비현대적으로 교육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 다시 말해 성숙해지고 영웅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이 시대의 시끄러운 사행교양은 영원히 잠잠해질 것이다. 7. 역사적 감각이 억제되지 않은 채 지배하면서 모든 책임을 진다면 그것은 미래의 뿌리를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환상을 파괴하고 기존의 사물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것들에게서 빼앗기 때문이다. 역사적 정의가 정말 순수하게 심정적으로만 있는 스타일. 그것은 항상 살아있는 것을 파괴하고 몰락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무덕이다. 역사적 정의의 심판은 항상 파괴다. 역사적 충동 뒤에 건설의 충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희망 속에 살아 숨쉬는 미래가 해방된 토대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파괴되고 청산됐다면 정의가 혼자서 지배한다면 창조하는 본능은 무력해지고 용기를 잃을 것이다. 예를 들어 순수한 정의의 지배하에서 역사적 지식으로 변해야만 하는 종교, 철저히 학문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종교는 그 길의 끝에 가서는 파괴될 것이다. 역사적 검산에서 잘못된 것, 거친 것, 비인간적인 것, 어리석은 것, 폭력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경건한 환상의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랑 속에서만 사랑의 환상에 둘러싸여서 창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완벽하고 정당한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만 창조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는 말라고 강요당한 사람은 자기 힘의 뿌리를 잘린 것이다. 그는 말라버릴 것이다. 즉 그는 부정직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에 예술이 드러난다. 역사가 예술 작품으로의 변형을, 즉 순수한 예술적 현상이 되는 것을 견딘다면 그것은 아마 본능을 유지하거나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 서술은 우리 시대의 분석적이고 비예술적인 특성과 모순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 시대는 그것을 날조된 허위라고 느낄 것이다. 내면적인 건설 충동의 인도를 받지 않고 파괴하기만 하는 역사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도구들을 둔감하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런 인간들은 환상을 파괴하고 자기 내면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환상을 파괴하는 자에게 자연히 엄격한 독재자로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얼마 동안은 순진하고 지각 없이 마치 다른 일과 똑같은 것처럼 역사에 몰두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신학은 너무나 순진해서 역사와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볼테르식에 때려 부수는 일에 봉쇄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신학의 뒤에 힘찬 새로운 건설, 본능이 있다고 추측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본능이 있다면 소위 신교도 연합을 새로운 종교의 모태로, 또 법률가 홀첸도르프, 소위 신교도 성경의 편집자이며 서문 집필자를 요르단 강가의 세례 요한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동안은 늙은 머릿속에서 아직 연기를 내뿜고 있는 해겔식의 철학은 기독교의 이념을 그 다양하고 불완전한 현상 양식들과 구분하고 점점 더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다가 결국 현재의 자유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투명한, 그래서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념의 애호라고 변명함으로써 순진성의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장 순수한 기독교 종파가 과거에 순수하지 못한 기독교 종파들에 관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태와 무관한 청중은 아마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관해 생각해야만 하는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기독교를 모든 실제의 종교와 몇 개의 가능한 종교들 속으로 들어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종교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어떤 윤곽도 없는 곳에서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있으며 모든 것을 평화롭게 서로 섞인 곳에서
부르는 듯한 집단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관해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다루어진 영향으로 둔갑하고 부자연스럽게 되었으며 그래서 결국 완벽하게 역사적인, 즉 공정한 취급은 그것을 기독교에 관한 순수한 지식으로 해체하며 그래서 그것을 파괴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서 연구할 수 있다. 즉 살아있는 것이 철저하게 해부되고 고통스럽게 병에 걸려 산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적인 해부 연습을 한다면 그것은 살기를 멈춘다. 독일 음악이 독일인에게는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치유 능력을 가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전기와 같은 학자적 쓰레기로 뒤덮이고 역사적 비판의 고문 시스템 하에서 수천의 주제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요당한다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우리 문화 가운데 가장 생명력 넘치는 것에 가해진 불이라고 생각한다. 삶과 작품의 무수한 단편들에게 호기심을 돌리고 사는 법과 모든 문제를 잊는 법을 배워야 할 곳에서 우리가 인식의 문제들을 찾음으로써 생생한 영향력이 전혀 고갈되지 않은 것을 부적절한 시기에 없애거나 마비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몇몇의 현대적 전기 작가들이 기독교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상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무미건조한 그대의 호기심, 충분히 모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장 연약한 동물이라도 도토리를 삼켜버림으로써 강한 참나무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주변에 어떤 분위기, 비밀스러운 안개층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베일을 걷어버리면 또 우리가 어떤 종교나 예술 전제가 분위기 없는 전제가 분위기 없는 전체로서 공존하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급작스럽게 말라버리고 딱딱해지고 불모가 되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스 작스가 마이스터징어에서 말하듯이 망상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위대한 사물의 경우는 그렇다. 그러나 성숙해지고자 하는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은 그렇게 애워싸는 망상, 부하고 감추는 구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성숙해지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보다 역사를 더 존경하니까. 그렇다. 이제 우리는 학문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의기양양하다. 이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지배당한 삶은 가치가 별로 없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런 삶은 지식이 아니라 본능과 강력한 망상이 지배했던 과거의 삶보다 훨씬 적은 삶이고 미래에도 훨씬 적은 삶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완성되고 성숙해지고 조화를 이룬 인격의 시대가 아니라 가능한 한 유용한 공동 노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인간은 시대의 목적에 맞게 길들여짐으로써 가능한 한 제때에 노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성숙하기 전에, 아니 오히려 성숙하지 않도록 보편적인 공리의 공장에서 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성숙은 노동시장에서 상당량의 힘을 빼앗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노래 부르도록 어떤 새들의 눈을 멀게 한다. 나는 지금 인간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사용하는 수단은 흉악무도한 수단은 너무 밝고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변화무쌍한 짓이다. 수세기 동안 젊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해왔다.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교적 행위에 관해 산업정책에 관해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정치사의 장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젊은이가 역사를 두루 거쳐오는 동안 우리 현대인은 미술관을 설립했고 연주회에서 음악을 듣는다. 저것은 이것과 다르게 울리고 이것과 저것과 다른 효과를 낸다고 우리는 느낀다. 낯설다는 느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놀라지 않는 것. 마침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아마 역사적 감각, 역사적 교양이라 부를 것이다. 꾸미지 않고 말한다면 밀려 들어오는 양이 너무나 엄청나고 낯선 것, 야만적인 것, 공격적인 것이 무서운 덩어리로 뭉쳐서 너무나 강력하게 젊은 영혼을 습격하여 그는 의도적으로 둔감해야만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좀 더 섬세하고 강한 의식이 그 바탕에 있다면 다른 감정도, 즉 구역질도 느낄 것이다. 젊은이는 고향을 상실하고 모든 관습과 개념을 의심한다. 이제 그는 알게 된다. 시대마다 상황은 달랐으며 내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우울한 기분으로 그는 의견들이 하나하나 차례차례 자신을 지나쳐가도록 내버려두고 라에레티오스 디오게네스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생애와 학설에 관해 쓴 책을 읽으면서 휠드런이 느꼈던 기분과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도 종종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시 경험한다. 즉 일시적이고 항상 변하는 인간의 사상과 체계는 우리가 보통 유일하게 현실적인 것이라 부르는 운명보다 내게 더 비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흘러넘치고 마비시키는 폭력적인 역사와는 옛 사람들이 보여주듯이 젊은이에게 불필요하며 근대인들이 보여주듯이 지극히 위험하다. 이제 우리는 심지어 역사적인 학생들을 본다. 그들은 너무 일찍 소년 시절 이미 눈에 드러난 둔감증의 상속자들이다. 이제 방법은 그 자신의 작업이 되었고 스승의 방식을 따른 올바른 취급법과 품격은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과거의 조그만 독립된 자유는 그의 통찰력과 습득한 방법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는 생산했다. 더 자랑스러운 말로 그는 잠정했다. 이제 그는 행동을 통해 진리의 시종이 되었고 역사적 세계 영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가 소년일 때 이미 완성되었다면 지금은 지나치게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그를 흔들기만 하게 된다. 그러면 지혜가 툭탁거리며 우리의 무릎 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썩은 것이고 사과는 또 벌레인 것 같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성숙하기 전에 학문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학문은 너무 일찍 이 공장에서 이용되었던 노예들처럼 파멸할 것이다. 그 자체로 효용성이 없고 생활고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데 노예 상인이나 고용주의 물건을 사용해만 하는 점을 나도 무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나 최근의 학자 세대를 서술하려면 나도 모르게 공장, 노동시장, 공급, 개발 같은 말들이 그리고 이기주의의 모든 조동사였듯이 그래서 맴돈다. 순수한 범용성, 더 범용하게 되고 학문은 경제적 의미에서 더욱 유명해진다. 실로 최근의 학자들은 단지 한 가지 점에서 현명하다. 오로지 이 한 가지 점에서 그들은 과거의 모든 인간들보다 더 현명하지만 그 외의 모든 다른 점에서는 무식학자들과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너무나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존경과 이익을 달라고 요구한다. 마치 국가와 여론이 신식화폐의 가치를 헌화폐의 가치와 똑같이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기나 하다는 듯이 진수레꾼들은 자기들끼리 협정을 맺어 전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진수레꾼은 전제로 통합니다. 아마 후세는 그들의 건축물을 보고 그것이 함께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마차로 함께 끌고 와 쌓은 것을 알 것이다. 분업을 대우를 갖춰라 라고 지치지도 않고 현대의 함성과 퓨어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너희가 학문을 가능한 한 빨리 촉진시키려 한다면 인위적으로 너무 일찍 알을 낳으라고 강요당한 암탉들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는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파멸시킬 것이다. 그렇다. 학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힘이 들어 지친 암탉들인 학자들을 바라보아라. 그들은 정말 조화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너무나 자주 알을 낳아 더 많이 꼬꼬댁하고 부러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달걀은 옛날보다 더 작아졌다. 색들은 더 두꺼워졌지만 최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학문의 대조화, 여성화와 유아화 외에 대조화다. 다시 말해 재단 자식 활동에 맞게 재단된 것 같은 독일어를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학문의 치마를 혼합된 독자의 몸에 맞게 재단하는 저 악명 높은 짓거리다. 괴테는 여기서 학문의 오용을 보았고 그래서 오로지 모양된 실천을 통해 외부 세계에 작용해야 할 것을 항의해 보인다. 그런 학문의 오용을 구세대 학자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충분히 근거 있는 이유에서 젊은 학자들은 그런 오용을 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물론 아주 작은 지식의 구석을 제외하면 아주 혼합적인 독자로서 이들의 욕구를 스스로 대변하기 때문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들은 저 혼합적 대중적인 욕구, 호기심의 작은 연구 분야를 행할 수 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편안한 행동에 국민에게로 겸손하게 내려온 학자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자는 단지 자신에게 그가 학자가 아니라 평민이라면 내려온 것일 뿐이었다. 너희가 국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을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또한 국민에게 자비심을 느끼고 너희의 역사적 질산을 생명수로 정량적인 국민에게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국민의 미래에 진실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진 존경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 너희는 실천적인 염세주의자로 행동한다. 다시 말해 몰락의 예감에 인도된다. 그놈들이 남과 자신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경솔해지는 사람으로 행동한다. 남덩이가 우리를 지탱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를
나를 더 이상 받쳐주지 않아도 그래 괜찮다.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아이러니한 신중을 살아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참, 글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읽겠습니다. 8. 자신의 역사적 교양에 대한 거침없는 기쁨을 시끄럽고 뻔뻔스럽게 표출하곤 하는 시대가 그럼에도 일종의 아이러니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다시 말해 여기에 기뻐 날뛸 것은 없다는 예감, 아마 곧 역사적 인식의 여흥은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시대의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한다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괴테는 개인의 인격과 관련하여 이와 비슷한 수수께끼를 뉴턴에 관해 기이한 성격 묘사를 하면서 던져주었다. 그는 자기 존재의 바닥에서, 또는 더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꼭대기에서 자신의 부당함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그것은 더 우월한 심판의식, 즉 그에게 내재하는 필연적인 천성을 역설적으로 조망할 것을 요구하는 의식이 어느 순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표출된 것이다. 한 민족의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로 역사적 교육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불합리한 미신이라는 의식, 그리고 가장 강력한 민족, 즉 행위와 업적에서 강한 민족은 다르게 살았고 다른 방식으로 청년을 키우지 않았는가 하는 종종 보편적인 회의로, 약화된 의식을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역사적 인물에게서 발견한다. 그러나 나중에 태어난 자들인 우리에게, 강하고 쾌활한 종족의 창백한 마지막 후예인 우리에게는 저 불합리성, 저 미신이 어울린다. 이렇게 회의적 반론은 말한다. 인간은 백발로 태어날 것이고 제우스는 이 종족을 몰살할 거라는 헤시오도스의 예언은 우리를 가리킨다. 역사적 교양은 정말 일종의 선천적 백발이며 어릴 적부터 이 표식을 몸에 달고 있는 자는 아마 인류의 노년에 대한 본능적 믿음에 도달할 것이다. 노년에는 이제 노인과 같은 일, 즉 뒤돌아보기, 대략 훑어보기, 마무리하기, 기억을 통해 과거에 존재했던 것에서 위안을 찾기, 간략히 말해 역사적 교양이 주어진다. 그러나 인류는 질기고 고집센 물건이며 수천 년 뒤에, 수십만 년 뒤에도 자신의 발걸음이 앞으로나 뒤로나 고찰되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 전체로서의 인류는 한없이 작은 원자에 점들인 개인들에 의해 고찰되기를 전혀 원치 않는다. 그 시간이 시작할 때 인류의 청년을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벌써 인류의 노년을 말할 수 있으니 2-3천 년, 또는 달리 표현하면 인간의 일생을 60년으로 계산해서 연이어 34번의 일생의 기간. 2-3천 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시들어가는 인류에 대한 이런 마비시키는 믿음 속에는 오히려 중세로부터 상속받은 기독교 신학적인 관념, 임박한 세기 종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심판에 대한 사상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관념이 고양된 역사적인 심판자, 욕구로 옷을 받고 입은 것은 아닌가. 마치 가능한 시대들 중 마지막 시대인 우리 시대가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에게서 기대하는 최후의 심판,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인류와 개인을 향해 외친 죽음을 기억하라는 과거에는 항상 고통스러운 가시였고 중세적 지식과 양심의 정점이었다. 근대가 그를 향해 외친 소리, 삶을 기억하라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상당히 주눅이 들어있고 온 목청을 다해 외친 소리가 아니며 부정직한 면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직 확고하게 메멘토 모리 위에 앉아있고
이 사실을 그들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욕구를 통해 내비친다. 지식은 그 강력한 날개짓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야외로 날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깊은 절망감만이 남아있었다. 이 절망감은 오늘날 모든 고등교육과 교양의 주변을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는 역사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 지상에서의 삶의 종말을 예언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비극의 제5막 속에서 살아가라는 판결을 내리는 종교는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힘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식목, 대단한 시도, 자유로운 욕망에 적대적이며 미지의 세계로의 비상에 저항한다. 왜냐하면 이 종교는 그곳에서는 사랑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종교는 마지못해 생성하는 것이 솟아나오도록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것을 적당한 때에 존재를 유혹하는 자, 존재의 가치를 속이는 자로 옆으로 밀치거나 희생시킨다. 피렌체 사람들이 사보나롤라에 참여하라는 설교의 영향을 받아 그림, 문서와 거울, 가면을 희생의 제물로 불태웠던 그런 일을 기독교는 모든 문화에, 즉 계속 노력하라고 권유하고 삶을 기억하라를 표어로 삼는 모든 문화에 행하고 싶어한다. 이를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즉 우세한 힘으로 행할 수 없을 경우 기독교는 역사적 교양과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맹을 맺고 역사적 교양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성하는 모든 것을 어깨를 움츠리며 거부하고 생성하는 것은 너무 늦게 온 아류, 즉 태생이 백발이라는 감정을 확산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일어난 모든 것은 무가치하며 세상은 심판을 받을 만큼 무르익었다는 가혹하고도 너무나 진지한 고찰은 더 좋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라는 회의적 의식으로 희석되었다. 이렇게 역사적 감각은 자신의 시종을 수동적이고 회고적으로 만든다. 역사적 감각이 중단되어 순간적 망각 상태에 빠지는 바로 그때 잠깐 동안 역사적 열병을 앓는 자는 적극적이 되고 행위가 지나가면 자신의 행위를 회부하고 분석적 고찰로 지속적인 작용을 방해하며 결국 그 행위를 역사로 탈피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중세에 살고 있으며 역사는 여전히 가면을 쓴 신학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을 하지 않는 일반인이 학문적 계급에게 보내는 외경은 성직자 계급에서 유래된 외경이다. 사람들은 과거에 교회에 바쳤던 것을 이제 조금 양은 줄었지만 학문에 바친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친다는 것은 과거 교회의 영향이지 현대적 정신의 영향은 아니다. 현대 정신은 다른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잘 알려진 대로 인색한 면이 있으며 아낌없이 준다는 고귀한 미덕에 있어 무능력자다. 이런 언급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세의 메멘토 모리에서 또 지상의 존재가 맞이할 모든 미래의 시대들에 대해 기독교가 가슴에 품었던 절망에서 역사의 과잉을 추론해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의심스러워하면서 제시한 이 설명을 더 나은 설명으로 대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교양의 근원은 그리고 새로운 시대, 현대적 의식의 정신에 대한 역사적 교양의 내적으로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은 스스로 다시 역사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역사는 역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지식은 자신의 가시를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이 세 가지 해야 함은 새 시대의 정신 속에 진정으로 새로운 것, 강력한 것, 삶을 약속하는 것과 근원적인 것이 들어있는 경우 이 정신의 명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독일인이 라틴계 민족을 이 게임에서 배제시킨다면 문화적으로 고차원적인 사안에서 단지 후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후예여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어야 하는가. 과거 비렐름 바케나겔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 독일인은 한때 후예의 민족이었다. 수준 높은 지식을 가졌어도 또 신앙으로도 우리는 단지 고대 세계의 후계자였을 뿐이다. 적대적인 생각으로 원치 않는 사람도 기독교 정신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고전 교양의 불멸의 정신을 호흡하며 내면적 인간을 감싸고 있는 삶의 공기로부터 이 두 요소를 분리해낸다면 정신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남아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고대의 후예라는 소명을 감수하고 싶어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소명을 중요하고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진지함 속에서 우리의 특별하고 유일한 특권을 인정한다 해도 그럼에도 우리는 침몰하는 고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영원히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의 목표를 서서히 더 높고 더 멀리 잡는 일이 허락될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알렉산드리아 로마 문화의 정신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편적 역사를 통해서 풍요롭고 위대하게 재생했다고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보상으로서 더욱 엄청난 과제, 즉 이 알렉산드리아적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이 세계를 넘어가서 대담한 시선의 전형을 위대한 것, 자연스러운 것과 인간적인 것의 원시 세계인 고대 그리스에서 찾겠다는 과제를 우리 자신에게 부과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역사적인 교양의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교양의 현실이다. 설령 우리 독일인이 후예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교양을 습득해야 할 유산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후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자랑스러운 존재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아류에 불과하다는 종종 고통스러운 생각조차도 크게 보면 커다란 영향과 미래에 대한 희망찬 갈망을 개인과 민족에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고대의 놀라운 세력들의 상속인이자 후예임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극을 발견한다면 말이다. 강력한 종족의 골동품 수집가나 무덤 파는 사람으로 구차한 삶을 이어가는 그 종족의 후예, 창백하고 위축된 후예가 아니라 그런 후예는 물론 역설적인 실존을 살아간다. 파멸이 그들의 절름거리는 인생 경로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들이 과거의 것을 즐길 때 그들은 파멸의 몸소리를 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기억이지만 그들의 추억은 상속인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불의가 아닌가 하는 흐릿한 예감이 그들을 에워싼다. 앞으로 올 어떤 삶도 그들의 삶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골동품적 후예가 갑자기 저 역설적이고 고통스러운 겸손을 후한무치로 교환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우리 종족은 이제 비로소 자신에 관해 알게 되고 그래서 명실공히 본연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에 서 있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유명한 독일 철학이 독일의 교양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어떤 비유와 같은 연극을 보게 된다. 금세기에 있었던 독일 교양의 모든 위험한 전환이나 동요는 이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미치고 있는 헤겔 철학의 엄청난 영향으로 인해 더 위험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대의 후예가 된다는 믿음은 정말이지 사람을 위축시키고 기분 상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당돌하게 돌변한 이 후예를 모든 과거사의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라고 우상화한다면 본인도 아는 자신의 비참함이 세계사의 완성과 동격이 된다면 그것은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 고찰 방식으로 인해 독일인들은 세계 과정에 관해 말하고 자신의 시대를 이 세계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정당화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런 고찰 방식으로 인해 역사는 예술과 종교와 같은 다른 정신적 힘들을 대신하여 유일하게 자주적인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 이 경우 역사는 스스로 실현한 개념이며
또 민족 정신의 변증법이자 최후의 심판이다. 여기까지. 예.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2주 정도면 끝날려나, 여보? 이 반시대적 고찰이? 이 부분, 지금 읽었던 부분, 특히 영배님과 현영님이 읽었던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영배님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어? 난 영배님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 그러니까 반시대적 고찰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지.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럴 거야. 근데 여기에 난 어떤 보통 줄을 긋다가 줄을 이렇게 긋다가 영배님 읽는 그 부분에서 단락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그냥 전체적으로 별표 하나 해놓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다 중요해, 다 중요해. 그 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저기 비극의 탄생과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이제 13일, 20일 2번만 하면 이제 한국을 가는데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못 읽겠지? 읽겠지? 자체? 아니면 읽으나? 어떻게 돼? 좀 애매할 것 같네. 방학할까? 어차피 이제 2번만 읽으면 이건 끝나니까. 아니면 안 읽다가 우리 만나서 읽을까? 만나서는 안 갈 것 같아. 빌려 만나서는 시나 한 편 읽읍시다 그냥. 뭐라고? 만나서 뭐? 만나서는 가볍게 시나 한 편 읽자고. 시도 읽으면 되지. 시집을 우리가 갖고 오면 나유타네 집에 가보니까 낭독을 할 만한 이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되더라고. 안 돼? 놀기도 한다. 만나서 보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녁 먹거나 아니면은 저녁 먹을 때 같이 계속 이제 먹자판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가볍게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볼까?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무난할 것 같더라고. 근데 시는 와인을 마시면서 시를 읽는 게 최고고 얘는 저기 식사 전이나 이렇게 딱 처음 만났을 때 딱 읽고 시작해야 돼. 네, 이거 각 잡고 읽기 어려워. 맞나? 얘는 읽고 시작해야 되고 시는 먹으면서 마시면서 해도 돼. 이제 나유타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래. 그렇네. 어쨌든 진짜. 안 되는 분위기라고 나는 봐. 돼? 일단 시집만 갖고 와봐봐. 그래. 그리고 이거 이제 반시대적 고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저녁놀 읽기로 아침놀 읽기로 했는데 저녁놀이 아니고 영배님하고 현영님도 계속 같이 읽으실 거죠? 하셔야지. 이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오케이.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우리 조직은 그래요. 막 뭐 하나 내놓고 나가고 막 이래야 돼? 나가는 거 저녁거를 한 편을 써야 되겠네. 그러게 나 왜 갑자기 저녁놀이 집중될 때까지 하는 거야. 저녁놀이나 한번 들어야 되겠다. 집중될 때까지 우리는 읽는 거야. 미치겠다. 시간이 4분이 남았는데 뭐 더 하실 얘기? 그런 거 이제 한국 가면 자체 방학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 다경이 3주 있다 가나? 이제 13, 20일까지는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19일 날 돌아오니까 24일부터 4월 24일부터
17, 27, 30, 17. 저 기네. 그러면은 이거 비극의 탄생이 마무리되면 방학하고 다경이 이제 그 독일 가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아침 근데 우리 두 번 읽으면 4일급씩은 분량인가 안 되지 싶은데. 되나? 좀 속도를 내 가지고 읽어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접속하자마자 바로바로 쭉 읽어 나가기. 근데 영배님은 13일, 20일 다 돼요. 다 돼요. 예, 금표를 봐야 돼. 그러면 근무표 열심히 읽으면 되지. 근무표 보시고 카톡에 올려주시면 되지. 이거 누르면 나가시는 거 아이가? 요게 뭐죠? 그 그게 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각 표시 누르면 안 나가고 그냥 다른 거 볼 수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사각 표시. 저 세 개는 있는데 사과가 없어요. 그거 나중에 카톡방에 핸드폰. 나중에 카톡방에 올려도 스마트폰 터치하면 그 스마트폰 자체에 이 가운데 하나 있고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 아이폰이라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SE라서 그렇구나. 물리적 버튼밖에 없어요. 그래도 꺼지진 그러면 않을 건데. 맨 아래에서 위로 스윕 이렇게 하면 스윕하면 안 나가면서 나가버리. 카톡에 올려. 아니, 나중에 네, 카톡에 올려주세요. 네. 나중에 봅시다 그럼. 예, 모두 수고하셨고. 안녕. 예, 굿나잇. 굿나잇. 아.